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달은 전설적인 독일 전차 지휘관들에게 강철과 불의 지옥과 같았습니다. 레입스탄다르테의 슈웰의 SS 판서, 압타이룽 101의 베테랑 사령관인 젊은 운터스툼퓨러 헬무트 원 도프는 전설적인 마이클 비트만과 전투와 동료애를 공유했습니다. 붕괴가 불가피했을 때 웬도르프는 1945년 4월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판더는 대전차 포탄의 일제 사격을 받고 불타는 선실에 갇힌 채 불과 연기의 지옥불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SS 에스툼 반 퓨러 walter Knipp 제17 SS 기갑척탄병 부문 괴츠에서 베를리힝에는 1444년 4월 22일 프랑스 비엔주 프로즈 근처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실사격 훈련 중 크니프 근처에서 오발된 포탄이 폭발했고 파편이 그의 머리를 강타하여 즉사했습니다. 월터 크니프, 에이스 오브 스틸의 마지막 돌격. 발터 크니프는 1909년 12월 13일 동프로이센의 로렌젠에서 농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규율성과 리더십을 보여 브란덴부르크 경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그의 성과 덕분에 그는 베를린으로 전속되었고 1934년까지 그곳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제3제국의 군사 조직 내에서 부상하고 있던 정예 전투부대인 SS 베어펑스트루프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의 SS 윤카르슈레에서 훈련을 시작한 크니프는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SS 운터스툼퓨러로 승진했습니다. 1936년 4월 20일 그는 SS 플라크의 1중대 지휘를 맡았습니다. 대공포 부대는 20mm 포를 장비한 대공부대이다. 무장 친위대 내에서 그의 승진은 꾸준히 이어져 그의 전술적 능력과 엄격한 규율을 입증했습니다. 1939년 전쟁이 발발하자 크니프는 서부 전선으로 파견되어 주요 작전에 참여했으며 그의 용맹함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중요성을 얻게 된 것은 동부 전선에서였다. 1911년 그는 SS 연대 더 푸히르의 3중대로 전속되었고 독일의 침공 당시 소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옐냐 주변의 잔혹한 전투에서 그리고 판텔레프와 그의 회사는 소련의 격렬한 포위 공격 속에서도 전략적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1941년 내내 크니프는 극한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1941년 11월 7일 그는 적의 총격을 받아 머리와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장기간의 회복 기간을 갖게 되었다. 1942년 3월 몇 달간의 회복 후 크니프는 이전에 소속되었던 사단인 다스라이히에서 다시 현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참모장교 EA로 임명되었지만 그의 야망은 그해 10월을 돌격대대이의 지휘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새로운 위치에서 그는 다시 한번 기갑전에서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크니프의 가장 큰 시험은 1943년 쿠르스크 전역의 일부인 벨고로드 공세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돌격포 대대는 전투 중에 적 전차 51대를 파괴하여 독일군에게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1943년 8월 14일 그는 단 12일 만에 129대의 장갑차를 격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 십자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크니프는 명성을 쌓은 뒤 SS 돌격대 지도자로 진급했습니다. 1943년 4월 20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구성된 17SS 기갑척탄병연대로 전속되었습니다. 부문 괴츠주에서 베를리힝 앤 프랑스에서 창설된 이 새로운 부대는 연합군의 침략 가능성에 맞서 서유럽 영토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944년부터 KNF는 SS 판사르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압테이룽 17 스툼게슈츠 S2G3 장비를 갖춘 3개 중대로 구성된 대대. 사단의 편성은 느렸고 심각한 보급 문제에 직면했으며 장갑 차량도 충분한 양으로 받지 못했다. 1944년 4월 22일 비엔주 프로제스 근처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던 중 크니프는 자신의 부대를 감독하던 중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온 포탄이 그의 위치에 명중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고 파편 하나가 그의 머리에 직접 맞아 그는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두 장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SS 오버스트루름후어 하셀만 그리고 SS 오버스트루름후어에서 제바흐. 공식 발표에 따르면 크니프는 파편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그가 기동을 관찰하던 중 권총을 쥐고 있었는데 실수로 자신의 머리를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매장 정확한 장소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테네제 묘지에 묻혔다고 하지만 당시의 사진들은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출처에서는 그의 무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푸아티에를 언급하지만 확실한 확인은 없습니다. 명예경비대원 4명이 훈련장에서 그의 시신을 옮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미르보의 헌병대를 보여주는데 그의 시신이 다른 곳에 묻히기 전에 이 마을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크니프의 유해는 발굴되어 노르망디로 이장되었고 다른 무장 친위대 전사자들이 안치된 묘지인 몽뒤인 군산묘에 묻혔습니다. 마이클 위트만의 마지막 날들 1944년 6월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상륙한 이후 독일군의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수적으로나 화력적으로 열세였던 독일 기갑부대는 압도적인 공중우세와 훨씬 효율적인 병참 체계를 갖춘 적과 마주했다. 인상적인 승리 기록으로 인해 이미 독일군 내에서 저명한 인물이었던 비트만은 연합군의 징역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팔레즈 지역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1444년 8월 8일 토탈라이즈 작전 중 비트만은 6대의 타이거 1호로 구성된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생테냥드 크라메닐 지역에서 캐나다와 영국의 징역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대는 영국 셔먼 파이어플라이 전차와 캐나다 셔브룩 소총 연대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에 따르면 비트만의 전차는 하나 이상의 고화력 포탄에 맞았고 이로 인해 내부 탄약이 폭발하여 전차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승무원 전원이 즉사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전차와 그 탑승자 모두 전장에 버려졌고 그 후 몇 달 몇 년 동안 지역군과 연합군이 그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독일 포로였던 헤르베르트 데부스만은 가우 메스닐 지역을 수색하던 사람 중 한 명으로 010을 포함하여 파괴된 티거 전차 여러 대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것이 비트만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포탑이 뜯겨나간 것을 언급했는데 이는 전차의 전투 충격의 특징이었습니다. 승무원의 유해는 즉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후에는 폭발의 특성과 임시 매장의 무질서함으로 인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1982년 역사가 장폴 팔리가 이 갈등에 대한 책을 준비하면서 전투 현장을 방문하면서 비트만의 승무원 이야기가 다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팔루드는 탐험 중에 유리와 금속 조각을 발견했고 싸움 직후 지역 주민들이 급히 파낸 무덤 2개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 중 하나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신발은 신었지만 부츠는 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묘지를 식별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독일 조직인 볼크스분드 두체 클릭스그레버 퓨르소르게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3월 오토 호르스트의 지휘해 타이거 007이 있던 지역에서 보다 광범위한 발굴이 수행되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유해는 승무원의 신원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중에 발견된 가장 의미심장한 물건 중 하나는 독일군 식별 태그인 에르켄 룽스마르케 엘켄 룽스마르케였는데 이는 타이거의 승무원 중 한 명인 SS 운터샤르피러 하인리히 라이머스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체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는 검은색 제복 부츠, 장교용 벨트, 권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SS 대위대장 미헬 비트만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이빨 세트였습니다. 비트만의 이가 몇 개 빠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발견은 시신 중 하나가 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타이거 연경에 탑승했던 5명의 승무원 중 3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헬 비트만, 하인리히 라이머스, 그리고 SS 돌격대 루돌프 히 르셸입니다. 나머지 2 시신은 폭발의 강도와 수습된 상태로 인해 확실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5구의 시체는 공동묘지에 함께 묻혔습니다. 타이거 영령의 승무원 중에는 SS 돌격대 퀸터 볼트도 있었습니다. 볼트는 비트만의 호랑이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운명은 같은 일련의 교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925년 1월 23일 코에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난 퀸터 볼트는 유명한 빌레르 보카주 전투 당시 비트만의 짐꾼이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7월 20일 틸리라캉 파뉴 근처에서 그는 제2 SS 피제 ABT 던 101의 다른 티거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그의 전차는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고 볼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발은 폭발로 날아갔지만 그는 불타는 탱크에서 빠져나와 땅을 기어갔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지만 몇 시간 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라캄브 묘지 27번 블록 1069번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승무원의 유해는 노르망디에서 전사한 2만 1000명 이상의 독일군 병사들이 잠복해 있는 독일군 묘지인 라캄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싱토 근처 브레트빌 쉬르 레즈에는 캐나다 군인 묘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연합군 군인 2960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비트만의 기갑사단과 그의 부하들과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마이클 비트만은 힐데가르트와 결혼했습니다. 버메스터는 죽기 불과 몇 달 전인 1944년 3월 1일 르네부르크에서 사망했습니다. 비트만은 많은 훈장을 받은 전쟁 연궁이었기에 2 사람의 결혼은 정권의 선전에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힐데가르트와 미켈은 함께 지낸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유대감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비트만이 죽은 후 힐데가르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의 실종 사건은 전투 중 실종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그가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미망인은 수년 동안 몰락한 정권과 남편의 유산의 그늘에 갇혔습니다. 전후 시대에 많은 독일군 병사의 미망인들처럼 그녀는 패배하고 분열된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힐데가르트 비트만은 재혼하여 2007년에 사망할 때까지 신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첫 번째 남편에 대한 기억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일부 기록에 따르면 라캉부에 있는 그의 무덤을 계속 참배했다고 합니다. 비트만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수많은 훈장을 받았으며 제3제국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부 전선에서의 공로로 1944년 1월 14일에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인 1944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직접 기사십자 훈장의 참나무 입장 오클립스를 수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커졌고 1944년 6월 22일 빌레르 보카주에서의 전설적인 활약에 이어 그는 독일군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인 기사십자 훈장의 검훈장을 받았습니다. 나치 선전은 비트만을 전장에서 독일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공적은 제3제국의 뉴스 영화와 출판물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으며 그를 무적의 영웅으로 묘사했습니다. 사진과 보고서는 그의 용기와 기술을 강조했고 그를 젊은 독일 군인들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중세 기사에 비유했고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헌신을 강조했다. 벤도르프, 헬무트 베인도르프, 와펜 SS의 탱크 사령관 헬무트 막스 에른스트 웬도르프는 1920년 10월 20일 독일 가우빙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시골 환경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은 겸손한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농장을 빌려 일했던 우케르마르크의 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1939년 8월 니른베르크 국립정치학교에서
중등 교육을 마친 후 제3제국의 군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무장 친위대에서 복무에 자원했습니다. 1939년 9월 4일 웬도르프는 제1 SS 사단 라이프슈탄다르테 아돌프 히틀러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6일에 프라하로 파견되었는데 그의 연대는 폴란드 원정 이후 그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웬도르프는 처음에 11중대에 배치되었으나 1940년 6월 돌격포대인 슈트름계 슈츠로 전속되었다. 그는 이 부대에서 발칸 전역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바르바로사 작전 중 소련 침공에도 참여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의 전투 동안 웬도르프는 장갑 차량을 다루는 데 큰 용기와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공로로 그는 1941년 9월 14일에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오버샤르 후어로로 진급하여 라이브 스탠다르트 내에서의 지휘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전투 능력 덕분에 그는 배드에 있는 SS 중커슈레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41년 11월 1일에 톨츠에 입대하여 리더십과 기갑전 전략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1942년 4월 웬도르프는 상관들이 그를 신뢰한다는 표시로 SS 운터스툼퓨러로서 자신의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재능 덕분에 그는 1942년 말 팔링보스텔러의 제1 SS 라이프슈탄다르테 연대 제13중대 타이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부대에서 2중대의 소대를 지휘했는데 이때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전차 지휘관 중 한 명인 미헬 비트만을 만났습니다. 비트만과 웬도르프는 긴밀한 직업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동일한 전술적 공격성과 용기를 공유했습니다. 1943년 여름 쿠르스크에서 독일군이 벌인 주요 공세인 시타델 작전 당시 두 부대는 남부 전선에서 함께 싸웠으며 압도적인 소련군 기갑부대에 맞섰습니다. 전투 첫날 비트만은 T-34 전차 13대와 대전차포 2문을 파괴하여 포위당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웬도르프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두 사령관 사이의 우정과 상호 존중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웬도르프는 전투에서 계속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적의 장갑 차량을 대량 파괴했습니다. 1944년 2월 12일 그는 독일군에서 가장 용감하고 효과적인 군인에게만 수여되는 훈장인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기록에는 이미 적전차 58대를 파괴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트만이 101 중전차 대대의 사령관으로 진급하자 웬도르프는 이중대의 사령관을 맡아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보여줬던 전술적 공격성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1943년 후반 동부 전선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투 동안 그의 부대는 코로스텐과 지토미르에서 독일군의 진지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3년 크리스마스에 웬도르프는 단 4대의 타이거 전차로 소련군과 교전하여 추바로프카에서 단 한 번의 전투로 T-34 11대를 파괴하여 그 지역의 독일군 전선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서부 전선이 개방되자 웬도르프와 그의 부대는 연합군의 징역을 막기 위해 프랑스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장갑 차량에 맞서 치열한 독일군 방어전에 참여하여 적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1944년 8월 6일 웬도르프는 프랑스 전장에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메제르 근처에서 타이거 전차를 운전하던 중 그의 차량은 연합군 포탄의 직격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파괴된 전차의 수는 확인된 것이 84대, 추정된 것이 95대였다. 하인츠 폰 웨스턴 헤이건, 패배를 견딜 수 없는 사령관. 하인츠 폰 베스테르하겐은 1911년 8월 29일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1929년에 당원 번호 774561로 나치당에 가입했고 나중에 SA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1932년 SS의 일반 부대인 알게마인에 SS에 입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규율과 전술적 능력 덕분에 그는 금세 명성을 얻었고 1934년 10월 1일 SS 버푸궁스트루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연대의 분견대에 배속되었고 1936년에는 다하우 훈련소에서 소대 지휘관을 위한 훈련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요아힘 파이퍼를 만났는데 그는 이 전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장 친위대 장교 중 한 명이 되었다. 웨스턴 하겐은 이후 시처 하이츠 딘스트로 이전되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베스테르 하겐은 SS 사단 라이프 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와 함께 전역에 참여했습니다. 1940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에서 공세를 펼치는 동안 그는 유능하고 공격적인 지휘관임을 입증하여 여러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1년에 그는 다시 보안기관으로 전속되었지만 3월에 라이프 슈탄다르테로 돌아와 발칸 전역에 참여하여 프리츠 비트가 지휘하는 비트 투쟁단의 참모로 복무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기갑부대에 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6월 1일 그는 라이프 슈탄다르테의 돌격 전차 구축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를 통해 기갑전 전략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1943년 쿠르스크 전투 당시 베스테르 하겐은 전선 남부 지역의 LSSH 돌격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 7월 5일 첫 작전 당일 그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피하여 응급수술을 위해 베를린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부상은 그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쳐 건강 문제가 재발하고 전장에서의 리더십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1943년 7월 19일 그는 회복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01SS 중전차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회복과 파리 기갑학교의 대대 지휘관 훈련 과정으로 인해 그의 실질적인 편입은 1944년 2월까지 지연되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베스테르 하겐 대대는 파리 북쪽 보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철도망이 파손되어 타이거 아이언 도로를 통해 전선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6일이 걸려 10km를 이동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연합군의 끊임없는 공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빌레르포카주 전투에서 미하엘 비트만이 지휘하는 101대대 2중대의 타이거 전차는 영국군 부대를 섬멸하고 장갑차 우7대와 수많은 수송선을 파괴했습니다. 베스테르 하겐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부대는 캉에서 영국군의 공세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 부상의 여파로 그는 곧 요양 휴가를 받게 되었다. 웨스턴 하겐은 1944년 11월 21일에 전선으로 복귀하여 대대를 지휘했으며 이 대대는 현재 501 SS 중전차 대대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는 아르덴 공세에 참여했는데 그의 티거 II는 파이퍼 전투단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 기후와 산악 지형은 티거 II의 기동성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 독일군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병참상의 문제와 미군의 맹렬한 저항으로 인해 진격이 중단되었습니다.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세는 실패했고 1SS 중전차 대대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1945년 1월 독일군은 연합군의 진격을 마주하고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1945년 3월 19일 하인츠 폰 웨스턴헤이거는 자신의 직위를 포기하고 예비역 장교로 재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임자는 하인츠 클링이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베스탕하겐은 적의 항공기가 투하한 폭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볼프강 슈나이더는 그에 져서 파이팅 타이거스 2권에서 베스테르 하겐이 지휘권에서 해임된 후 개인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살 이론은 쿠르스크에서 입은 두부 부상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이로 인해 그는 큰 정서적 고통을 겪었을 수 있다. 더욱이 1945년 3월 당시 독일의 전쟁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제3제국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베스튼하겐이 절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하네스 벨터, 동부전선의 전차 사냥꾼. 요하네스 벨터 조아넷 벨터는 1515년 2월 19일 미라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루르 지방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으로 당시 독일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그는 고향에서 교육을 받았고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미라임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기술 견습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1930년부터 1933년까지 고향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배관공과 석공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건설이 아니라 전장에 있었고 그는 독일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3년 4월 1일 벨터는 제10 라이터 연대의 제3비행단에 지원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급속히 발전했고 1934년에 그는 제4 정찰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1935년 그의 훈련은 그를 기갑연대 8중대에 입대하게 했습니다. 일본 부대는 그가 기갑 전투에 특화되기 시작한 부대였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벨터는 폴란드 침공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전투 성과로 1939년 9월 30일에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인 1940년 5월에 그는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공세에 참여했고 그의 전투 성과로 인해 1940년 7월 15일에 1등 철십자 훈장을 받고 상사로 진급했습니다. 1941년 6월 벨터는 소련을 침공한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무자비한 동부전선에서 그는 전차 지휘관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10월 그는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1942년 3월 회복되자 그는 SPJ에 배치되었습니다. 502 대대는 독일 국방군의 가장 명망 있는 중전차 부대 중 하나입니다. 1942년 9월 그는 동부전선 북부 지역에서 싸웠는데 그곳에서 T-34를 포함한 소련 기갑 차량과 맞섰습니다. 1943년 3월 그는 독일 금십자 훈장을 받으면서 전차 지휘관으로서의 그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943년 5월 그는 중위로 진급했고 그와 함께 스파네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502호 1943년과 1944년 내내 벨터는 기갑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44년 4월 16일 그는 502 대대 1중대에서 중위로 진급했고 적 전차에 대한 89건의 전투 승리를 확정한 후 권위 있는 기사 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정으로 그는 전쟁 중 가장 뛰어난 전차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인 1944년 8월 19일 동부전선에서 교전 중 그의 티거-1이 소련 대전차 포탄에 맞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전장에서 후송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기와 뛰어난 성과로 인해 1944년 9월 10일 기사 십자훈장의 참나무 입장 오클립스를 수여받았습니다. 회복 후 벨터는 신규 전차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부로 전속되었습니다. 그의 전투 경험은 그를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에게 귀중한 지식의 원천으로 만들었습니다. 1944년 12월 그는 아이젠하흐의 기갑부대 부사관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3제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벨터는 다시 한번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1945년 1월 그는 대위로 진급하여 카셀 지역의 전투단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소련의 공세와 서부 전선에서의 연합군의 징역으로 인해 독일은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상황이 점점 더 절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벨터와 그의 부대는 방어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일의 패배가 임박하자 벨터는 에르푸르트에 도착하여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도시는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후 독일 민주공화국 GDR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에 벨터는 공산주의 정권에 갇히는 것을 피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FRG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벨터는 전쟁 후 서독에서 신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쟁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지만 독일 국방군에서의 그의 기록은 그를 군사 역사계에서 주목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독일 참전 용사들처럼 그는 승전국들에 의해 분열된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87년 9월 16일 요하네스 벨터 조안넷 벨터는 그의 고향인 미라임 뮬헤임에서 사망했습니다. 한 루르 지방 72세의 나이로 SPC에서의 그의 복무 500이 대대는 그를 오토 카리우스, 에른스트 글라고와 같은 인물들과 더불어 기갑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사들 중 한 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중전차 대대는 레닌그라드 포위전부터 쿠르스크의 치타델레 작전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토 카리우스, 판처 에이스의 운명. 오토 카리우스는 1922년 5월 27일 독일 라인란트 팔츠주 체흐 바이블 위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역시 오토였는데 그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국방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오토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공학과 음악에 관심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때 두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940년 18세가 되자 그는 가족의 전통을 따라 독일 국방군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약한 체격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체중이 적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2번이나 탈락했고 보병 복무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리우스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한 끝에 요구 조건이 덜 엄격한 대전차 부대에 입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인내심으로 인해 그는 포젠 현재의 폴란드 포즈난의 제104 보병대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발적으로 기갑부대로의 전속을 요청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오토 카리우스는 20기갑 사단의 일부인 21기갑 연대에 배속되었습니다. 1941년 그는 불과 19세의 나이로 소련 침공 작전 바르바로사 작전에 참여하여 체코산 판처 30회의 T 전차의 장전수로 복무했습니다. 카리우스가 동부 전선의 혼란과 잔혹함을 경험한 것은 바로 이 초기 전투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전투는 라도가 시냐비노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그는 첫 번째 적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경험을 쌓으면서 부사관으로 진급했고 1941년 8월 장교 후보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동부 전선에서 특히 강력한 소련 T-34의 등장으로 어려움이 커지면서 독일 국방군은 더 무겁고 무장이 더 좋은 전차로 기갑부대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1943년 오토 카리우스는 502 중전차 대대로 전속되었고 그곳에서 그가 선택한 무기가 될 6호 전차 티거 1호를 지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모델은 강력한 88mm 포와 대부분의 연합군 포탄을 뚫을 수 없는 장갑을 갖추고 있어 독일 기갑전 기술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카리우스는 동부전선 북부 지역에서 활약하며 레닌그라드, 나르바 등의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전투는 1944년 7월 22일 말리노바 전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파트너인 알베르트 케르셔와 함께 그는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소련 전차 17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10개를 파괴했고 커셔는 4개를 더 제거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그는 2차 세계대전 최고의 판처 에이스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틀 후인 7월 24일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정찰을 하던 중 총에 여러 발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몇 주 동안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용맹함으로 인해 그는 1944년 9월 10일에 기사십자 훈장의 참나무 입장 오크립스를 수여받았습니다. 1944년 말 전쟁이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오토 카리우스는 501이 중전차 구축대대로 전속되어 이중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차량은 128mm포를 장착한 71톤 전차 구축 전차인 야크트 티거로 장거리에서 적의 모든 장갑차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리우스는 이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혔다. 크기와 무게 때문에 기동이 어려웠고 엔진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으며 매번 발사할 때마다 광학장치가 정렬이 맞지 않아 장기 전투에서 조준이 어려웠다. 미국군에 맞서 라인강 횡단을 방어하기 위해 지크부르크로 파견되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카리우스는 주로 소련의 기갑 차량과 맞섰지만 이번에는 연합군 셔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물자와 연료가 부족해져서 방어 노력은 무산되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 4월 15일 카리우스와 그의 부대는 루르 포위전에서 미국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서 풀려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독일 국방군 장교들과는 달리 오토 카리우스는 전쟁 후 민간 생활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학에 대한 열정으로 약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1956년 독일 헤르슈바일러 페터스하임에 자신의 약국을 설립했습니다. 약국 이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탱크를 기리기 위해 타이거 아포테케라는 향수 어린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리우스는 또한 Tigers in the Mud, Tiger EM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슐람 슐람은 1960년에 출판된 책으로 전선에서의 경험을 회고하고 기갑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의 회고록은 전투에서 티거 윌이 사용된 것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 되었으며 군사 역사가들에 의해 폭넓게 연구되었습니다. 카리우스는 독일 국방군에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정권과의 어떠한 연관도 항상 거부했으며 자신을 비정치적 군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생애 후반의 전쟁 후 독일 참전 용사들이 받는 대우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그들의 희생이 잊혀졌다고 느꼈습니다.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 제국과 SS의 상속인.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1921년 5월 11일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스바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독일에서 국가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기였으며 특히 그의 아버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의 탁월한 지위가 그의 어린 시절을 특징지었습니다. 루돌프는 어린 시절부터 아돌프 히틀러 정권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11살 때 그는 베를린의 카이저호프 호텔 발코니에서 횃불로 밝힌 돌격대 퍼레이드를 목격했는데 이는 나치즘이 집권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광경이었습니다. 1936년 그의 아버지가 영국 주재 독일 대사로 임명되었을 때 루돌프는 아버지와 함께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명문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곧 타임스 신문의 주목을 끌었고 이로 인해 그는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은 나치 이념이 만연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발두르이 히틀러 청소년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에서 쉬라흐는 이를 통해 정권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사병으로 스텐다르테 보충대대에 입대했습니다. 와프네 독일 SS.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폴란드 원정에서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뮌헨에 주둔한 제11중대로 전속되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의 그의 용맹함으로 그는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고 처음으로 돌격대 스투만레로 진급했습니다. 1940년 프랑스 침공 당시 폰 리벤트로프는 프랑스 순찰대를 상대로 총검 돌격을 지휘했는데 이는 적의 항복에 기여했습니다. 같은 작전에서 그는 오른팔에 총알 파편을 맞아 첫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펜 군단의 정찰 대대에 배치되었는데 독일이 소련에 대항하여 핀란드와 동맹을 맺었을 때 그는 이 부대에서 노르웨이와 핀란드로 파견되었습니다.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중 그의 부대는 러시아 북부로 파견되어 SS 북부 전투단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핀란드 자유십자훈장 4등급을 받았지만 총알에 맞아 왼쪽 팔뚝이 골절되는 두 번째 부상도 입었습니다. 그는 헬리헨에 있는 하인리히 힘너의 개인 병원으로 보내졌고 회복된 후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 판처 연대에 합류했습니다. 폰 리벤트로프는 동부전선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일부에 참여하여 라이프슈탄다르테 제1기갑연대 제2대대 제6중대의 전차소대를 지휘했습니다. 1983년 하르키우에서의 첫 번째 철수에서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지만 그는 오른쪽 어깨뼈, 왼쪽 어깨, 폐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부상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송을 거부하고 자신의 부대에 남았습니다. 1943년 7월 13일 쿠르스크 전투에서 폰 리벤트로프와 그의 부대는 티거를 이용해 소련군의 기갑 공세를 저지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7월 15일에 이 공적으로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JRT SS 히틀러 유겐트 사단으로 전속되어 제12 기갑연대 제1대대 제3중대를 지휘했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전투에서 그의 부대는 단 하루에 적 전차 슈트빅 7대를 파괴하여 독일 십자훈장 German Cross in Gold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주요 전투는 불지 전투에서 일어났는데 1944년 12월 20일에 포탄이 그의 입을 맞추면서 5번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차는 1945년 1월 8일에 공세가 중단되기 전까지 연합군 장갑차 24대를 파괴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서 보병으로 싸웠습니다. 1945년 4월 말 그는 캄프 그룹페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폰 리벤트로프 1945년 5월 8일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그의 부대와 함께 미국 육군에 항복했습니다. 독일의 항복 이후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감금해서 3년 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캐나다 전쟁포로 2명을 총살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48년 7월에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는 반인륜 범죄 혐의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요아힘은 사형을 선고받고 1946년 10월 16일에 처형되었습니다. 루돌프는 민간인으로 돌아온 후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폰 리벤트로프는 정치와 군사에서 멀리 떨어져 와인 산업에서 기업가로서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와인 상인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그는 눈에 띄지 않고 자신이 성장하면서 믿었던 이념과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회고록을 썼는데 이 책은 2008년에 메인 바터 조아킴 본 리벤트롭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삶과 히틀러가 베를린 벙커에서 보낸 마지막 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히틀러의 병들고 정신이 나간 모습을 묘사했는데 어린 시절에 알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의 가족 사진과 총통의 사진도 포함되었습니다. 폰 리벤트로프는 무장 친위대에서 고위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성심은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동료 군인들에게 있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은 제3제국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건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2019년 5월 20일 독일 라틴겐에서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가족 역사, 군인으로서의 그의 길, 그리고 아버지의 그림자와 나치즘의 유산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구축하려는 그의 시도가 복잡하게 얽힌 교차점이었습니다. 쿠르트 크니스펠, 잊혀진 유조선 선언과 동부전선의 전설.
쿠르트 크니스펠은 1921년 9월 20일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 속해 있던 수데텐란트의 잘리스펠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이로 인해 자동차 공장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 그는 불과 19세의 나이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시기와 장갑차에 대한 관심에 이끌려 독일군 기갑사단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판처교체 훈련 대대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먼저 보병 훈련을 받았고 그 후 기갑 훈련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판처 I에서 판처 IV까지 다양한 모델을 조작하는 법을 배웠고 대대에서 계급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1940년 10월 그는 제12 기갑사단 제29 기갑연대 제3중대로 전속되어 장전수와 포수로서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크니스펠은 1911년 6월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 소련 침공으로 첫 실전 경험을 했습니다. 헬만 중위의 지휘 아래 판처 4호 전차의 사수로서 그는 야르체보에서 스탈링그라드 관문까지 치열한 전투를 겪었으며 레닌그라드와 코카서스 부근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최초로 적의 장갑 차량 12대를 파괴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43년 초 크니스펠은 파더보른의 500기갑 대대로 전속되어 새로운 티거-I 중전차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정예 부대인 오복삼 중전차 대대 1중대에 입대했습니다. 포수로서의 그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그는 독일군의 공세에서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전쟁 내내 크니스펠은 코르순 체르카시 전투, 노르망디에서의 후퇴, 빈니차, 캄폴, 카메네츠 포돌스크에서의 교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티거-I과 나중에 티거-II 전차포를 다루는 뛰어난 능력 덕분에 이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차병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적 전차에 대한 168회의 공식 승리를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실제 승리 횟수가 195회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그는 소련의 T-34를 3000mm라는 기록적인 거리에서 파괴하여 장갑 무기 사용에 대한 그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크니스펠은 4번이나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십자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의 반항적인 태도와 엄격한 국방군 규율에 대한 거부로 인해 공식적인 연계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한 번은 러시아 포로를 잔혹하게 학대하여 상부의 경멸을 받은 SS 병사,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크니스펠과 그의 부대는 동부 전선으로 다시 보내져 소련의 공세에 맞서 필사적인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1945년에 그의 중대는 티거 T로 재장비되어 메조투르, 체글레드, 노이트라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소련군과 맞섰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 중 하나에서 그의 전차는 24발의 공격을 받았지만 파괴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차의 회복력과 승무원의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1945년 4월 28일 브르보베츠, 현재의 체코 공화국에서 크니스펠과 그의 부대는 소련군의 대규모 기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티거2가 고장나기 전에 적의 전차 10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보고에 따르면 그는 불타는 탱크에서 탈출하려다 복부에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는 야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4월 30일에 2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운명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야 브르보베츠의 한 묘지에서 그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그의 군태그 덕분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브르노의 중앙군 인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수염과 긴 머리를 가진 그의 이미지는 독일군 이상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나치 이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 군인을 위해 싸운 실용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에른스트 파크만 제2차 세계대전에 끈질긴 탱크 사냥꾼. 에른스트 파르크만은 1919년 8월 25일 홀슈타인의 작은 마을인 키스도르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가족과 함께 밭에서 일하며 자랐습니다. 1936년 그는 자발적으로 SS 게르마니아 연대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의 연대는 폴란드 침공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는 제3대대 제9중대의 기관 총수로서 전투에서 용맹함을 보여주었고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 로텐피러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전역 중에 부상을 입었고 검은색 부상 훈장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전역 이후 그의 부대는 SS 사단 다스 라이히에 통합되었습니다. 1940년 그는 프랑스 침공에 참여하여 보병 돌격 훈장을 받았습니다. 1년 후 바르바로사 작전의 일환으로 그의 사단은 동부전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1941년 7월 우크라이나 전투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몇 달 동안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의 희생으로 은상패를 받았습니다. 1942년 초 바르크만은 네덜란드의 훈련 부대에 배치되어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전투에 복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갑부대로 전속되기를 요청했습니다. 1942년에서 1943년 겨울에 그의 요청이 승인되어 그는 동부 전선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그는 다스라이히 사단의 제1기갑연대 제2중대에 입대하여 제3기갑전차의 사수로 배치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연대는 제유-SS 기갑 군단에 통합되어 하르키우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제3차 하르코프 전투 당시 그의 전투 성과는 뛰어났고 그 결과 그는 하급 지휘관으로 진급하고 자신의 3호 전차의 지휘권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전차 지휘관으로서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어 적의 장갑 차량 여러 대를 파괴했습니다. 1943년 7월 그는 쿠르스크에 대한 독일의 공세인 시타델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프로호로프카 전투에서 소련군의 대규모 전차 부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사단은 그 후 미우스 강으로 철수해야 했고 그곳에서 제3 SS 사단 토텐코프와 함께 격렬한 방어전을 벌였다. 8월에는 새로운 펜서 판터를 운용하는 4중대로 전속되었다. AUSF D 판저테리보다 더욱 발전되고 강력합니다. 1944년 다스라이히 사단은 동부전선에서 철수하여 연합군의 침공을 예상하고 프랑스로 이전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이 부대는 연합군의 징역을 막기 위해 북쪽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전투 폭격기와 프랑스 레지스탕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7월에 이 사단은 생로 근처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판터를 지휘하는 바르크만 AUSF. A는 미국의 셔먼과 스튜어트 전차와의 격렬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전술적 기술 덕분에 프랑스 보카주의 좁은 도로에서 여러 대의 적 차량을 매복 공격하여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레 근처의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부대에서 분리된 뒤 미군 기갑부대가 접근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펜터를 나무 아래에 숨겨서 적을 매복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의 셔먼 전차가 등장했을 때 그는 연료 트럭과 함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차량이 손상되었지만 승무원들은 전투 중에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그는 총 9대의 셔먼과 여러 대의 적 수송선을 격추하여 그 지역에서 미군의 진격을 좌절시켰습니다. 이 업적은 바르크만의 코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 후퇴한 후 바르크만과 그의 부대는 1944년 12월 불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미국 제2기갑사단과의 교전에서 그의 펜터는 셔먼 전차에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전차는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 승무원들은 전차를 재활성화하고 적의 장갑차 몇 대를 제거한 후 철수했습니다. 이 대결에서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1945년 3월 그는 동부 전선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슈툴바이센부르크 전투에서 그는 T-34 전차 4대를 파괴했고 3,000대 이상의 적 장갑차를 파괴한 다스라이히 사단의 인상적인 기록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독일군의 부대는 심각하게 고갈되었습니다.
4월 비엔나 남쪽에서 전투를 하던 중 그의 전차는 아군의 포격을 받고 폭탄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바르크만과 그의 승무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후퇴하기 전에 그것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전쟁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1947년까지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석방된 후 그는 고향인 키스도르프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민간인 생활로 돌아와 소방서장을 역임했고 나중에는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전쟁에 대한 자신의 개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전차 에이스로서의 그의 명성은 여전했고 그는 군에서 그의 전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바르크만은 2009년 6월 27일 8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으며 전장에서 인상적인 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통틀어 적의 전차 82대 이상, 전투차량 136대, 대전차포 43문을 파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를 비렐름 크나우트, 판처 에이스의 마지막 전투. 카를 비렐름 크나우트는 1916년 1월 29일 베스트팔렌의 잘헨도르프에서 태어났습니다. 1936년에 그는 독일 국방군에 자원 입대하여 첫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복무 후 군대를 떠났지만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복귀했습니다. 그는 제5기갑 연대에 배속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기갑전에서 뛰어난 기술을 갖춘 규율 있는 군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차 지휘관으로서 그의 재능이 드러나 1942년 6월 1일에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보호구역. 1943년 2월 그는 합류했다. 505 중전차 대대는 베르마크트에서 가장 두려운 부대 중 하나로 강력한 티거 I를 장비했습니다. 크나우스는 505대대에 입대 후 동부 전선에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전술적 기술과 리더십 덕분에 그는 적의 장갑 차량 101대 이상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으로 인해 그는 1940년 5월 25일에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11일에 1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전투 부상으로 인해 그는 금상장 Wounded in Gold Badge를 받았습니다. 하uptmann으로 승진했습니다. 예비군으로 복무하며 505대대 3중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전장에서의 그의 용기와 리더십을 인정받아 독일군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인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크나우트는 브란덴부르크 기갑연대의 임시사령관으로 전속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국방군은 붉은 군대의 징역에 직면하여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독일군은 베를린 남동쪽의 슈프레발트 숲에 위치한 잔혹한 소련군 포위전인 할베 포켓에 갇혔습니다. 1945년 4월 25일 크나우스는 그의 부대를 이끌고 오데리노 호수 근처에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보다 그의 대대는 병력이 감소하고 보급품도 부족해지자 소련 포병과 전차의 매복을 받았다. 전투 중에 그의 탱크는 적의 총격을 받아 쓸모없게 되었다. 후퇴할 방법이 없고 소련군에 포위당한 상황에서 크나우트와 그의 부하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한 보고는 다양하지만 그는 1945년 4월 25일에서 5월 초 사이에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시신은 할베 독일 전쟁 묘지 6구역 5열 6X30번 무덤에 묻혔습니다. 루돌프 하인츠 루퍼, 공중의 전차 사냥꾼. 루돌프 하인츠 루퍼는 1920년 1월 7일 독일 아이젠함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항공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1939년에 루프트바페에 입대하여 루프트크리그슐레 사비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조종사로서의 그의 재능은 그를 빠르게 승진시켜 1941년 3월 1일에 중위 계급을 획득하게 했습니다. 1942년 6월 그는 전투부대 1에 합류했습니다. 야크트 그룹의 동부 전선에서 지상 공격 조종사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퍼는 적의 장갑 차량 파괴에 특화된 뛰어난 조종사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융커스 Ju-87 급강하 폭격기를 조종했지만 그의 가장 큰 성공은 자동 기관포를 장착한 지상 공격 임무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항공기인 헨셸 HS-129를 조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1942년부터 1943년까지 그는 8 피제 이 슐라트게슈와더 1에서 복무했으며 1943년에는 10 피제 슐라트게슈와더 9에서 스타펠 카피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약 300회의 전투 임무에 참여하여 그는 적어도 적의 전차 80대를 파괴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전장에서 보여준 그의 효율성은 그를 전설적인 슈투카 조종사 한스 울리히 루델과 비견할 만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업적에 대해 그는 1급 및 2급 철십자 훈장, 1943년 11월 8일 루프트바페 명예성배, 1944년 3월 20일 금색 독일 십자 훈장, 1944년 6월 9일 기사 십자 훈장 등 여러 훈장을 받았으며 이미 72대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1944년 7월 16일 루퍼는 우크라이나 리비우 북동쪽에 있는 소련 전초 기지를 상대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비행대는 라데히우 스토이아뉴 철도 노선을 향해 급속히 진격해오는 적의 기갑 공격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격 도중 그의 헨셸 HS-129 B2R2는 강렬한 대공포화를 맞았습니다. 움직일 공간도 없고 비행기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루퍼는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충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불과 24세의 나이에 그의 경력과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러퍼는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항공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적의 장갑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그의 능력 덕분에 그는 루프트바페에서 가장 유능한 조종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